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총 5가지. 기존의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죄,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이 추가됐습니다. 죄를 피하려다 오히려 죄가 늘어났습니다. 압수수색 행정소송에 대한 특검과 청와대 간의 공방이 팽팽합니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특검과 군사상 비밀장소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2월 15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범죄 사실 소명 부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걸쳐 영장을 재청구한 겁니다. 특검이 재청구 영장에 명시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모두 5가지. 기존의 뇌물 공여 및 횡령, 위증죄 외에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페이퍼 컴퍼니에 80억 원을 송금하면서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삼성이 최 씨 측에 30억 원대 명마를 지원하면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익 처분을 숨기려 한 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2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과연 법원이 영장 발부와 기각 중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월 15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특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3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전문가시죠?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예. 관심은 많습니다. 비전문가예요? 맺힌 게 있어서요. 비전문가예요? 무슨 빚이 있어요? 저희가 이 삼성 기사 삭제 사건으로 이렇게 시사저널 사태 때 이렇게 파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시사인을 창간했습니다. 오래됐잖아요. 네, 그 오래됐다고 잊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뒤끝 장렬 고재.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하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노숙농성은 다 끝났어요? 노숙농성은 끝났지만 노숙농성단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특검 앞에서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하고 나서 한 몇 시간 후에 재청구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일은 실질심사에 맞춰서 밤샘 발부될 때까지 그 법원 삼거리에서 철야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간에서는 네. 민변 회장 떨어진 거에 대한 분노 함성이다. 모든 민변의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창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 나누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도 샵 5400, 샵 5400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견해를 저희가 충실히 받아들여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박근혜처럼 하지 않습니다. 반영해서 잘 청구하겠습니다. 삼성.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삼성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근데? 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예. 요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뭐 비록 그 삼성과 악연은 있지만 뭐 삼성 덕분에 시사인이란 좋은 매체에 참가했으니까 제가 감사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오게 되지 않을까. 학교에 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청구하면서요. 네. 이러이러한 이유로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 공개를 했나요? 이번에 그냥 기자들이 취재를 해갖고 쓴 거죠? 예, 사실 정확하게 브리핑은 안 했죠? 특검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기자에 브리핑하게 돼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뭐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 외에 다른 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5가지 항목 중에 새로 추가된 2항목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재하 변호사님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차 청구 때 기각됐던 어떤 미비점에 대해서 특검이 자신 있게 보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돌려보내고 바로 16시간 만에 청구하고 그런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일단 지금 특검이 청구하면서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청구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만에 하나 예. 영장 발부가 안 돼도 네. 불구속 기소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예.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 구속이 안 되면 이게 뭐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들 하거든요. 예, 구속 수사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그 판단하는 거죠. 죄를 묻기 위해서 기소는 반드시 한다.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죠. 예. 예, 다만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으니 예. 끊임없이 이 그룹 회장단이나 임원들을 통해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하려고 하니 구속 수사하게 해줘라. 이걸 지금 요청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현재 어쨌든 삼성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 임원들이 예. 5명이 피해자로 지금 입건돼 있기 때문에 그 5명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말에 모든 것을 진술을 맞추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지면 이게 이제 말할 증거 은닉의 위험이 있는 거죠. 예. 5명이 누군가요? 전 4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 4명인가요? 5명인가요? 예, 황성수. 자, 박상진 사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황성수 전무가 있죠. 두 분이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분들. 예. 승마협회 회장, 부회장. 그 다음 최지성 미전실 실장. 예, 장충기 차장. 예. 요 네 분. 그렇고 이재용까지. 아, 이재용까지. 예, 예. 아, 돼지 새끼 될 뻔했네. 이재용을 계산 안 하고. 예. 그런데, 예. 지난번 청구했던 건 뇌물공여 횡령 위증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추가된 게 재산 국외 도피, 네. 비덱스프스에 돈 80억인가 간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범죄 수익 은닉. 자, 근데 이런 게 만약 적용이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가 계시나요? 그러니까 국외 재산 국외 도피는 그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오, 좀 80억 아니에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 형량을 정할 때, 유죄라고 판단된 형량을 정할 때 5년 이하의 징역형은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5년이니까 80억 정도면 양형 기준에서 1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예. 봐줄 경우는 반으로 깎는 게 있잖아요. 반만 깎을 수 있지. 예. 그 이하로는 깎을 수 없는 5년까지, 거죠. 최소 5년이다. 판사의 재량을 법률로서 제한을 해놓은 거죠. 예. 그런 최소 5년 이상. 사실상 뇌물의 버금가는 중대 범죄죠. 그리고 또 뇌물도 있잖아요. 뇌물 공여도. 뇌물 공여는 실제 금액이 많아져도 이 특가법 적용이 안 돼서 예. 형법상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실제 그 중범죄는 아니에요. 뇌물 수수는 예. 중범죄인데. 중범죄인데. 중범죄. 뇌물 수수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예. 근데 뇌물 공여는 좀 싸고.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5년이면 우리 법무부 용어로 이러거든요. 피고 지고 5바퀴 돈다. 꽃이 피고 지고 5바퀴 도는 게 이제 5년인데 네. 무척 긴 세월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몇 년형을 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 정치인들도 그렇고 재벌들도 그렇고 들어가시더라도 빨리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 이 재청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왜 구속영장이 이제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인데 예. 지금 탄핵 소위 기각 요청 세력들 그리고 변호인단 이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핵심이 부실 수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탄핵 지금 처리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소위 일부 세력 그러니까 뭐 고영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작전에 걸려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에 덤태기로 소위 엮였다라고 표현을 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탄핵의 그 요인이 있지만 예. 그 중에서 뇌물죄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지금 부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연이어서 또 기각이 됐다.
이러면 아까 첫 소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으로 기소는 될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 탄핵 그 찬반의 어떤 그 국민 여론전에 있어가지고 이 탄핵 기각을 요청하는 세력이라든지 이 변호인단의 이 기세 그리고 여론전에 있어서는 사실 승기가 많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본질,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이 처벌, 이 본질은 둘째치더라도 이 탄핵 국면에 있어가지고 이 기선제압이나 여론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난번에 뇌물 공여, 횡령, 위증. 그런데 지난번에 3건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 명이 3건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뇌물 공여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고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을 안 했죠. 사실상 판단을 안 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럼 뇌물 공여는 따져볼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뇌물죄 대가관계하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예. 판단이죠. 예. 그리고 삼성의 논리는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7월 17일 날 M&A가 끝났는데 예, 합병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병이 끝난 끝났는데 이후에 독대를 했다. 끝난 이후에 독대했고 그다음에 도와주기 시작한 건 8월 이후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돈을 먼저 주고 그 합병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 예. 이 논리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래서 그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게 그 뇌물성으로 보기에는 좀 그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8월 돈 주고 난 이후의 공정위 문제, 그다음 또 말을 사준 문제 이런 게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 아닌가요? 우선 이제 특검에서 그 대가관계 부분을 예, 종전에 1차 영장 청구할 때는 예,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줬다고 이렇게 좀 협소하게 본 겁니다. 이번에는 1년의 과정이다. 그 합병을 도와주는 뿐만 아니라 합병 이후에 국외 승계의 완성 과정. 그렇죠. 예컨대 이제 그 문제, 예. 예컨대 뭐 중간 금융지주회사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공정위에 예, 말하자면 그 주식 매각하라고. 주식 매각 숫자 부분을 좀 줄이는 문제까지 예. 이거를 1년의 과정을 이제 대가 관계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의식을 잃은 이후에 자신의 승계를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쭉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되게 삼성으로부터 어떤 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번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삼성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은 독대 이전에 우리가 부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검에서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가 좀 부족했던 건 부족했죠.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이렇게 수사에 집중을 했었는데 몇 가지가 나왔죠. 특히 이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안종범 수첩 새로 발견된 청와대에서 언닉해놓았던 안종범 수첩 39권에 예. 3가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독대 일주일 전에 박상진 사장이 안종범 수석을 만나서 우리가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취약하다. 정부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 메모에 나옵니다. 예. 독대 일주일 전에요? 예. 그럼 7월 25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 그리고 그거를 M&A 일주일 전이네요. 그렇게 되면 합병 그렇죠. 일주일 전. 합병 일주일 전. 합병 일주일 전이죠. 예. 7월 그렇게 10일이면.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서 합병 도와주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수십 차례에 통화를 하고 접촉을 한 근거들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들이 부탁한 것이 없다는 이재용 측의 주장은 이제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그러네요. 예. 그것이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는 밝혀지지 않았었나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정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성과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공정위에서. 예, 합병 이후에 이제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 SDI를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데 예. 처음에 이제 공정위 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각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공정위가 처음에는 1,000만 주를 이게 매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예. 했다가 최상목 경제수석 비서관이 500만 주를 좀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압박을 한 이후에 결국 최종적으로 500만 주로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처럼 경영권 승계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거라고 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이주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1차 영장 기각됐을 때 기각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보완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그때 이유가 대가 관계나 부정 청탁의 소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약간 좀 법리 다툼이 있다. 그리고 수사 내용의 어떤 진행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채웠냐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번 영장에서 이제 좀 신의 한 수는 예.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에 대해서 다른 대기업 회장들도 이렇게 정말 목이 예의주시하고 있죠.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모든 기업들이 막았던 패러다임은 강요죄예요. 예. 대통령의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했을 뿐이다. 피해자다. 예. 피해자 코스프레로 전부 다 하고 있고 그 최전선에 이재용 부회장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존 사안에 대해서 이 뇌물죄 이 부분으로 만약에 영장이 떨어진다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에 돈 들어간 거를 예. 뇌물죄로 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금 이게 법원의 최종 판단도 아닌 영장 단계에서 지금 부장판사도 아니신 단독판사가 예.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건 엄청나게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장외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언론들은 지금이 지금 삼성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럼 득달같이 지금 일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삼성 특검이냐면서 지금 벌써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 범죄 수익 은닉과 두개 재산 도피 부분을 걸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범죄의 상당성으로도 상당히 충분히 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제 1년의 과정에서 삼성이 이것은 증거인멸을 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정유라에 대해서 지원도 안 했다.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지원이 밝혀지니까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라 대한승마협회를 통해서 그냥 한 거다. 계속 말 바꾸고 있고 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증거인멸 조작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 판사가 만약에 뇌물죄 부분은 보류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 부분으로 영장을 쳐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은 빼고 갈 수 있죠. 그 다른 부분은 기업들이 일단 한숨은 돌리겠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그거는 진짜 따져봐라. 예. 그런데 이 영장을 담당한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한 5년 되면 이제 학교가 그 학사는 넘고 한 대학원 정도 되는데 대학원 과정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걸로 예.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박 교수님, 이게 사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갖고는 계속 논쟁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팔목을 비틀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내냐. 그리고 좋은 뜻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강요다. 근데 지난번에는 사실은 특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르 K스포츠 재단 돈을 넣은 거를 뇌물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다 결국은 다 누면서 나머지 기업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뺐거든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세요? 3주 전에 제가 내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손수호 변호사님 옆에 계셨는데 예. 구속되냐 안 되냐. 근데 예. 그 당시에 손수호 변호사가 6대4로 안 될 것 같다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안 됐거든요. 제가 10만 원 내야 되는데. 육사 출신인가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6대3은 육사인데. 근데 이번에 변호사님들 의견을 이렇게 예. 인터뷰를 쭉 보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 추가된 두 가지입니다. 아까 고재혁 기자님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뇌물공여나 횡령이나 위증, 이거는 이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라고 하는 논리와 사실은 팽팽하게 맞섰는데, 예. 이 재산 국외 도피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은 이번에 추가 보강 조사, 그러니까 3주 동안의 조사를 거쳐가지고, 예. 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할 수 있는 소위 빌미를 예. 삼성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거에 대한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손소 변호사님 방송 봤더니 5대5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5면은 조금 약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6대4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재화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여기는 격해서 한 9.5대 0.5로 100%를 하잖아요. 네, 몇 프로예요? 100%죠. 그 지난번보다 그렇게 이번에 발부 안 하면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예. 그런 거죠. 고대 후배예요? 아니 뭐 고대 후배든 뭐 연대 후배든 간에 네. 그 두 가지 추가된 게 신의 한 수다라고 하는 평가가 상당히 좀 일리 있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재산 국외 도피 네. 이거는 사실은 외국한 거래법상 신고 없이 돈을 빼냈다. 이 신고를 왜 지난번에 안 받죠? 그게 이제 그렇죠. 이제 이게 이법도 뇌물죄 넘고치에 있어서 그랬나요? 횡령에 포함시켜서 예. 다시 검토를 안 했었는데 다시 이제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충분하게 그 시간이 법리를 없잖아요, 검토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번개불에 콩쿠 묵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가장 지금 피고인이 무죄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재질이 안 좋은 순서대로 무죄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 국외재산 도피를 자기 도덕성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횡령,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 이런 거거든요. 실은 제일 큰 게 국외재산 도피가 제일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횡령, 업무상 배임. 뭐. 실은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뇌물 공여는요. 옛날에는 검찰에서 아예 그 자백을 하면 기소조차도 안 했었단 말이에요. 받은 사람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뇌물 수수는 받은 사람을 위주로 처벌하는 범죄고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사실은 전략을 잘못 짠 거죠. 자기들이 살려고 했으면 예. 뇌물 부분에서는 협력을 하고 오히려 지금 국외재산 도피라든지 예.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빼줘라. 수사 부분을 좀 한정시키는 전략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이재화 변호사를 선임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상진 사장의 메모도 압수한 부분도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삼성이 이 부분을 정유라를 지원하면서 예.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일 가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호텔에 로고가 찍힌 메모장 3장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9월 27일에요. 거기 보면 그렇죠. 예. 그걸 보면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권 교체 시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분명히 수사할 거다.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 되면 삼성은 폭발적이다. 이렇게 예. 하면 이거 난리 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 단속을 해야 된다. 스스로도 범죄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 메모지 한 장으로 삼성이 어떠한 합리적 변명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앞으로 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그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박 교수님. 네. 이거는 이제 박상진 사장의 메모가 나온 거고 황성수 전무가 또 키를 주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9월 23일인가가 아마 경향신문에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다라고 하는 기사가 일면 한겨레 신문에서 아마 예, 아니 한겨레 신문도 나왔는데 경향신문에서 말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향신문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 나온 다음에 이거 노출되면 큰일 난다 해서 직접 비덱에다가 돈을 꽂지 못하고 제3의 페이퍼나 이런 컴퍼니를 만들면 그쪽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황성수, 박상진, 최순실 셋이 앉았고 합의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합의서 쓴 걸 독일에서 쓰니까 정리를 해갖고 자기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성수 그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이걸 노출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성수 이메일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위장 허위 계약서로 명마 우회 지원. 그게 이제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렇죠. 기소됐던 이거 처음 봐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이번 부분은 아주 재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죄질이. 예,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이 부분에서 뇌물 공여 부분의 판단에서
굉장히 정황적으로는 굉장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겁니다. 박 교수님, 그러면 이제 비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올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거꾸로 6대4. 6대4. 거꾸로. 조금 더 세게 하시죠. 8대2. 여기는 이미 100%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호되게 당했어요. 아직 10만 원 안 주셨잖아요. 잘못 주면 그것도 뇌물 공유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삼성이 이제는 특검의 논리는 다 나왔어요. 그럼 삼성이 여전히 디펜스 하는 건 지난번 논리하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의 핵심은 삼성 특검이냐라는 겁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아니라 이게 뭐 삼성 게이트냐? 삼성을 뭐 처벌하기 위한 특검이냐?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삼성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영장에 보시면은 이게 고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모든 정치와 관련된 뭐 수사를 보면은 다 정경유착을 고리로 했지만 이번 사건이 특이한 거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기반 아래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게 또 이번 사건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라고 하는 부분을 빼면은 사실 뭐 국정농단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둘 사이의 어떤 일 가지고만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재벌들이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번에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특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삼성의 왜 삼성이냐, 삼성 특검이냐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특검에서도 삼성 특검이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고. 그렇죠.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할 때 아무런 힘이 없고 백이 없으면 최순실 지원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합치면은 또 300억이나 되는 돈이거든요. 다른 대기업과 차별되게 훨씬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검이 넘어서지 못한다라면은 다른 정경유착은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렇죠.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해서 대통령이 그 부탁을 들어서 삼성으로 하여금 지원을 해라 박성진을 통해서 이런 등등이 사실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특검법 2조 7호, 7호 수사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조 7호, 사실은 이 삼성이나 한 기업을 수사하더라도 특수부 에이스 검사들 3, 40명이 4, 5개월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71일 안에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장 죄질이 말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삼성부터 먼저 수사를 한 거죠. 그렇죠. 특검 뭐 기간이 연장돼지면 다른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2조 수사 대상 7호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지금 삼성과 간에 정유라 지원과 관련된 정유라 지원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지금 이제 말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이게 뭐 말 한마디가 블라디미르 같은 경우는 30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 승마 잡지에 2015년 10월에 블라디미르가 드디어 동양인 여성품으로 갔다. 그리고 이 블라디미르를 사는 순간 2020년 동경올림픽 금메달은 거의 따놓은 당산이다. 떼놓은 당산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기사가 나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아까 박창환 교수님이 이제 장외 여론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실은 이제 무슨 삼성 특검이냐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언론도 경제지요. 이게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비교를 하자면 촛불 때 탄핵 때 탄핵이냐 아니냐 문제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이슈들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었어요. 개헌이니 제3지대니 뭐 최근에 뭐 대연정이니 그런데 그것은 언론에서만 있고 일반 여론은 무슨 얘기냐 이번엔 정권 교체다 이번엔 탄핵이다 단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전문가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여론전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걸 접하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너무나 압도적인 문제입니다. 8대 1 정도. 문제가. 그렇죠. 지금 탄핵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하면은 75%대 한 1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거의 그 비슷한 수치만큼 이번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뭔가 좀 꿈틀하지만 그게 그렇게 대세에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네. 아까 이자 변호사께서 이제 7월 10일 날 네. 우리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 좀 도와줘라 예. 하면서 이제 7월 17일 날 일주일 뒤에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M&A가 그 합병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승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완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공정위가 나왔잖아요. 근데 공정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이게. 도대체 SDI가 무슨 삼성물산 지분을 1,000만 주를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현행 이제 순환출자법이나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런 재벌이 어떤 이 미약한 지분으로 경영권을 움켜쥐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방어하는 그런 법들을 예. 이미 제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에 시행이 되더만요, 그게. 예, 그렇게 해놨는데 삼성이 이제 그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그 법하고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그것을 공정위가 발견하고 그것에 예. 대해서 이제 시정하라는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 삼성 SDI의 1,000만 주를 다 털어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처음에 이제 공정의 판단은 이거는 다 털어야 맞다라고 했던 것인데 예. 삼성과 접촉하는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이번에 같이 문제 삼은 거죠. 예. 제가 그 하나만 좀 그 과정에서 이게 삼성이 공정위 과정이요? 예, 아니 요 뇌물과 관련해서 예. 삼성이 그 뇌물 공여 문제, 예.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문제가 가장 재질이 안 좋은 게 이 합병 과정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했고 예. 그 이 합병 이후에는 공정위나 그 금융위를 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자기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질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예. 그냥 돈 주고 그냥 알겠습니다. 예.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에요. 예. 박 교수님, 지금 이 포인트가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금융위 같은 경우는 좀 별건이지만 공정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본주의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있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걸 행정권을 이용해서 공정위에게 압박을 가해서 야 이거 삼성 도와줘라. 이거는 이거 하나만 이거 기사를 보다 보니 이거 하나만 해도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사실 그 합병,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는 예. 당시에 국민 여론도 일부가 이거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거, 소위 엘리엇이죠. 예, 예. 엘리엇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국민연금 물론 뭐 얼마 손해 보는지는 몰랐지만 국민연금이 삼성 손 들어주는 게 이재용 손 들어주는 게 저 소위 이제 애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번에 이제 삼성 측에서도 당시에 국민 여론도 이 국민연금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합병 전 얘기고요. 합병이 되고 나서 그럼 그런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건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삼성의 소위 순환출자라고 하는 게 이 소수의 뭐 3%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전체 삼성그룹을 경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네, 아랫돌 그게 빼서 이제 윗돌 맞고 이런 예, 순환출자인데 문제인데.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IMF도 겪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이거를 막고자 순환출자를 금지시킨 거고 제한을 한 건데 그래서 법에 따라서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500만 주만 매각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SDI가 뭡니까? SDI가 이 순환출자의 핵심 고리거든요. 에버랜드하고 함께. 그렇죠. 그랬던 기업인데 결국은 소수의 그런 자본을 가지고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거를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그것도 금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독립기관인데 자본주의적인 논리에서 보더라도 말이 안 말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하 변호사님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애국적인 관점에서 소위 애국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이해했다 손 치더라도 이 공정위 금감위를 통해 가지고 순환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거, 감면해 준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국 세력도 결코 이런 묵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예. 겁니다.
교수님,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엘리엇이 이른바 이제 이게 그 기업 사냥하는 좀 그 국제사회에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엘리엇이 삼성의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그랬나 해갖고 기사를 다시 뒤집어 봤더니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한 5% 좀 넘게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저평가시키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고평가시켜서 합병을 하면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삼성물산 지분 갖고 있는 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언론이 가짜 뉴스를 전파한 거예요. 엘리엇 자체가 삼성의 그 삼성전자나 그 말하자면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예. 부당하게 평가를 받으면 자신들이 손해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였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일모직하고 원래 그 지금 저 삼성물산하고 원래는 1대1로 평가되더라도 삼성물산이 오히려 손해 나는 건데 1대 1.36인가 37로 1대 0.35요. 그러니까 예. 1대 0.36인가 37로 예. 평가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회계사들 전문가의 평가는 이게 그로 인해서 삼성이 한 이재용이 3조 정도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1대1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엘리엇 부분 좀 한 번만 다시 좀 예. 정리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가 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엘리엇이 삼성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삼성이 합병을 통해서 막은 게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렇죠. 당시의 예. 보도의 뉘앙스들은 이제 그런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경제지를 중심으로. 예. 당시의 상황은 아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엇이 피해를 보고 엘리엇은 이제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저런 측면이 있습니다. 엘리엇은 투기 자본이기 때문에 삼성과 끝없이 어떤 딜을 요구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줄 테니 우리에게 충분히 유익을 달라. 그래서 이 뒤에 지금 과정을 보면 엘리엇이 오히려 이재용 일가에게 손을 내밉니다. 좀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우리가 확보해 줄 테니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제 그 뒤에 그래서 이 엘리엇이라는 데는 경영권의 차원에 관심 있는 회사가 관심이 아니라 주주 배당. 그렇죠. 돈에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이런 언론의 호도가 이번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마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이 무너질 것 같은,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수출이 무너지는 무너지네. 이런 논리가 여전히 지금도 과거의 엘리엇 때도 그랬는데 현재도 또 다시 다른 버전으로 이게 버전업돼서 되고 있다는 예. 저도 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삼성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고 삼성이 무너지는 건 아니, 아니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3월 19일 날 기각이 됐는데 구속영장 청구한다 그러는 3월 17일서부터 삼성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 언론에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재벌이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잖아요. 예. 주식회사라는 것은 개인 기업하고는 달라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나 지금 박상진 사장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불행한 예측이지만, 네. 박상진 사장도 뇌물공유죄로 지금 같이 기소를 했단 말,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재용 기각이 되고 박상진이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근데 뭐 둘 다 선택 가능성은 있을 텐데요. 예. 같이 가고 발부되면 같이 되고 안 되면 같이 안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예. 그렇게 하고 부하 직원들은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안 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사훈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가짜 이제 도생. 사실은 그 과정에서 대통령 독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를 못 받았다고 진술하더라도 재판부가 뭐 십수년을 그 재판했으면 그 정도는 그런 뭐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그걸 왜 여쭙냐 하면 이런 거죠. 설사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러저러한 어쨌든 힘이 센 데니까 기각이 되고 만약에 박상진 사장만 영장 발부가 된다고 할지라도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뇌물 공여는 성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뇌물 수뢰를 피해갈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특검은 이제
차악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예, 안 되면 지난번에는 박상진이라도. 이재용 부회장만 청구를 해서 뭐 아니면 또 했었는데 예. 이게 뭐 재청구하면서 최소한 박 사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돼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는 상당히 그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질 예. 거라는 판단이 서는 거고 예. 특검 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돼질 것이고 탄핵의 어떤 여론도 좋은 좀 환경을 만들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박 교수님. 네. 어쨌든 이번에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돈 넣은 거는 뺐어요. 다른 기업들은 그렇다고 해갖고 이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이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거고 그 권력의 입김을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특검이 연장돼서 계속 수사를 특검에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 너무 시간이 없다. 연장이 돼갖고 계속 수사를 하면서 기업에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업들은 그냥 룰루랄라 그러고 빠져나가는 건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예. 구속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 탄력이 특검 수사가 연장될 수 있느냐는 전 별개 문제라고 별개 봐요. 문제고. 황대행이 절대로 저는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 그러면 향후 검찰에 그러니까 특검이 종료가 되고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저는 그 탄력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로. 단 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고 특검 연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또 한번 중요한 고비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삼성 경영진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예.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능력이 검증돼서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경영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경영을 잘해와서 우리가 이 사람을 지켜야지 삼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어떤 논리 구조를 형성할 만큼 그런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수업 받다가 이제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제 수업 받다가 이렇게 있는 이제 그 정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공통점이 뭐냐면 글로벌 경영, 삼성의 글로벌 경영 혹은 미래 경영 혹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만 달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부분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감옥에 가더라도 그것은 삼성 개혁으로 봐야죠. 뭐냐면 그 자리에 그런 이재용 일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경영자들이 아니라 삼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갈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이 가진 지분만큼 주주로서 앞으로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어떤 재벌 개혁과도 맞닿아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다 감옥 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심한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누가 판단하냐면 한정석 영장심사 전담 판사가. 네. 예. 삼성 이재용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서 우리 전문가 세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성 이 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그다음에 재벌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의 발로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토론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특검이 전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특검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언 기회를 유난히 좀 많이 드릴게요.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예, 그 최영일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 진행하는 거 없어요, 이제? 없어요. 패널로 평론만 합니다. 여기 오실래요? 아유, 불러주시면 너무 좋죠. 아니요, 요 자리에. 아, 그 자리요? 예. 이 품격이 제목이라서 예. 제가 품격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리베이트 받고 뇌물 좀 받으면서 넘기려고. 저 물밑거래로. 블라디미르예요, 이 자리 이름이. 30억을 어떻게 좀 땡겨볼까요? 예. 뭘 한 거예요? 근데 뭘, 이거 이해했어요?
이제 제가 이해한 거에 오류를 양재열 변호사님께서 재열보다 지열이 더 대한민국의 시민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기가 진짜 제일 어려운 측면 같아, 이 대목이.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이럴 거면은 법 공부를 해서 사실을 볼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기관 간에 이런 그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막는 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건 이제 가처분 이제 정지나 이제 그런 거는 봤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보니까 판례로는 그 국가기관 간에 이런 이제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이 어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세한 거는 양별 변호사님께 아니, 양보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런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하지 마라. 그리고 110조, 111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못 들어가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압수수색을 딱 맞게 되면 자, 열쇠 따는 사람 불러오세요. 안 열면. 열쇠 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할 걸 대비해서 경찰 몇 명을 대기시켜놓고 그렇죠. 따고 들어가면 뭐 흉기를 휘두르든 아니면 뭐 저항을 하든 그러면 고지하고 지금 공무집행방해입니다. 하고 현장에서 체포하고 데리고 가면 되는데 청와대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110조와 111조 1항과 2항이 또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형사소송법은 원래 취지가 공무상이나 군사상 비밀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 웬만해서는 아무거나 다 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꼭 결정적인 거 말고는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명시된 것만 압수수색을 해라.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의미인 거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걸 지금 청와대가 남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일반인들과 다른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거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좀 약간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변호사들도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쩔 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를 낸다거나 아니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관청에 가서 건축 허가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가를 거부를 하면 그 거부란 게 잘못됐다고 사인 일반인들이 이거 행정관청이 잘못했으니까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행정법원에 들고 가는 그때 쓰는 거거든요. 이 소송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마치 일반인들을 상대로 인허가를 안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특검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소송이 두 개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두 개 같은 거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두 개인데 원래 이제 하나가 소송인 거 본격적인 소송인 거고 본격적인 소송에서 정말로 잘잘못이 있느냐를 소송을 다퉈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성결적으로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본격적인 소송에서 진짜 다투기 전에 일단 그 거부를 했던 거를 없었던 일을 딱 멈춰달라.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상태만 만들어줘도 특검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두 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길게 끌어질 걸 대비해서 지금 압수수색 막는 걸 멈춰줘라 하는 것은 집행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집행정- 일종의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신청. 근데 이제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제가 이제 박용수 특검과 님 모시고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이분이 정말 집념의 사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을 후배들이 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떻게든 찾아내 도전을 해봐라. 그거에 이런 딱 느낌이 좀 박용수 특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변호사도 생각을 못했던 방법이었고 아까 이제 고재열 기자님이 판례를 소개시킨 것처럼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설령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국민이 그 선거관리위원장하고 국민권익위가 서로 이렇게 문제가 붙었을 때 이거를 인용을 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데 가서 방법이 없을 때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황 권한대행이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이 한 거니까 법대로 한 거다. 난 모르겠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딘가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다 행정법원에 찾은 거죠. 저는 이게 이 양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더 복잡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다가오질 않아요.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디스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이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한 거예요. 뭐 판례를 뒤지고 막 이게 아니고 지금 민사적인 건데 이게 지금 이례적으로 쓰였다 이거 아니고요. 저는 이규철 특검보가 나중에 예를 듭니다. 처음에 발단을 보면요. 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특검이 이게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법원에 이거 압수수색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오. 예. 발부해 줬잖아요.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사법기관이잖아요. 예. 사법부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이 이 압수수색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은 논외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법을 다 종합해서 압수수색 필요하네. 법원, 자, 발부. 그러면 모든 법을 망라해서 수색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걸 막았어. 아니, 형사소송법 빼고, 뭐 예. 헌법 빼고, 그러면 뭐 수색영장 발부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정국 기자는 원래 쭉 가세요. 그거 다 하지 법은 말고. 종합적으로 낸 예. 거다. 예.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청와대가 딱 들이미니까 예. 갑자기 언론과 법률가 사람들이 법과 법이 충돌을 했네. 이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아무도 몰라. 없었던 일이니까. 법은요, AB가 부딪히든 CD가 부딪히든 EF가 부딪히든 법이 부딪히면 법원이 판결하는 거잖아요. 예. 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법관에게만 부여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법원이 발부를 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법을 들이대고 청와대가 거부했어요. 막았으니. 그럼 예.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결정해야 되겠네. 그럼 법원의 결정을 의뢰해야죠. 예. 그게 행정소송인데 이게 민사냐 형사냐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행정소송인데 당신들이 발부한 네. 영장을 갖고서 했는데 막았는데 저는 그럼 해석을 좀 해줘라. 근데 이 판례를 왜 먼 데서 찾아요? 그냥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저는 촛불광장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답이 쉬웠어요.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구호를 외치겠다. 박근혜 퇴진해야 된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래요? 그랬더니 경찰이 공권력이잖아요. 예. 청와대 앞 500m까지밖에 못 온다. 이건 경찰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소송 냅니다. 똑같은 거.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200m까지 행진하세요. 시민들 지금 비폭력 평화 행진인데 예. 가세요.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허락을 해주니까 경찰이 못 막잖아요. 청와대 앞 200m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하겠다. 예. 법원이 허가해 줍니다. 100m까지 갑니다. 경찰이 못 막습니다. 여기서 다른 게 경찰 대신에 경호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는. 왜냐하면 경호실이 이제 청와대를 경비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뭐가 그렇게 이상하고 특별하냔 말이죠. 그럼 법원이 애초에 형사소송법 보니까 지금 형사소송법도 1조를 청와대가 들이댄 거고 예. 특검은 1항을 들이댄 일항. 거고 예. 2항은 특검이 뭐야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특검이 국익을 침해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국익을 되찾자고 지금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한 기구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이 무슨 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국익을 해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 정서에 예. 일명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친박 단체 회원들 일부를 빼고 그렇게 생각할 국민은 없는데 별로 충돌할 대목이 없는데 마치 거대한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이걸 왜 황교안 권한대행이 판단을 할 문제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직이고 본인이 피의자예요. 판단해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대신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이거 지금 사법부가 허락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이 못 들어와 그럼 못 들어오고 들어와 그럼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그 안에 용의자, 피의자의 일부로 같이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보면 이건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애초에 좀 봤기 때문에 지금 저 특검의 행동 그리고 이 절차가 매우 옳다고 보고요. 청와대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방패 삼아 혼란을 야기했으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 사실 일반적으로 가면은 성형외과를 가야 될 거를 예. 산부인과에 들고 간 거예요.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혼란이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시민과 경찰이면 이게 쉬운데 같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특검도. 근데 그래서 오늘 사실 심리에서도 그 부분만 거의 다퉜어요. 이게 실제로 내용이 그러네. 이게 진짜 국가기관과 예. 국가기관이 예. 충돌을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심의의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것에서부터 따져서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께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나라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니까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어차피 왜냐하면 행정법원이라는 데가 재밌는 게요. 없는 사례, 굉장히 특이한 사례, 법적으로 없었던 일을 많이 만들어낸 데가 행정법원이에요. 일반 민사소송하고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행정법원에 오늘 이제 청와대 측에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특검이 왜 무슨 자격으로 행정부분을 오냐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도 이거를 처장할 왜오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해보면 법원이 특검의 말을 들어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소송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버리니까. 예. 근데 여기 올 때 아니야. 그냥 소송했구나. 압수수색하면 돼. 네, 근데
눈에도 허가해줄 권한이 없는 거야. 소송할 것도 없어. 이래버리면 법원은 부담을 덜면서 원하는 거는 특검이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제 개인적인 며칠 전부터 쭉 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좀 그럼 맞네요. 이게 만약에 여기 올 거 아니다. 그러면은 소송의 원래 권리가 아니다. 우리가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았니? 법원이 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 발부한 거에 근거해서 압수수색 들어가면 되고 막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원래 했던 대로 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경호실장, 비서실장도 권한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왜 아까 잠깐 이제 지금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셨지만 예.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서 국가원수 자리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 맞으세요. 예. 그렇죠. 하나가 더 있다. 예. 의문의 1승, 의문의 1패 둘 다. 각자 1승, 주고받았네요. 각자 주고받았어요.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각하냐, 기각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렇죠. 그런데 이 문턱을 못 넣는 게 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양변 변호사님 각하가 말씀하신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질 게 아니라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냥 예. 가라 그러면 이제 각하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각하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심리에서 따진 것이었고 그런데 첫 번째 심리에서 각하 여부를 따진 건가요? 주로 아니, 오늘은 주로 그 얘기만 했었어요. 이제 인용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서류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문턱을 넘어야지 이제 그다음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특검이 노린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각하가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듣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양당 간에 각하 기각돼 있지만 기각이냐 인용돼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재자 역할도 기대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자 110조 뭐 112조 이런 내용이 110조에서 예. 1항에서 막는다고 그래도 아니 그런데 청와대 경내까지 들어가는 게 군사시설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거기에 경내도 못 들어가게 막았어? 그다음에 이제 의무실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전산실도 있고. 시설에 있어서 이제 특검도 아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에 대해가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 구체화되는 것 중에서 정말 상당성, 예, 이거는 정말 군사기밀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이 시설은 국가의 중대한 그거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그걸 또 디테일하게 판단해 주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수색할 때 그렇게 그걸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증거인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됐지만 이번에는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특검이 우리가 하려고 그랬던 건 이거고 그다음에 또 부당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청와대에 못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게 군사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런 것 중에 어떤 절충 지점들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보면 양 변호사님 사실은 언론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자, 청와대가 이제 보통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가리는 자가 범이니까. 그렇죠. 뭐 튀는 자가 범인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가 도대체 대통령 기록물법에 근거해서도 지울 수도 없는 건데 왜 도대체 저기를 못 들어가게 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특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명폰 윤정추가 개통한 차명폰을 갖고 대통령과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을 때도 127회. 독일에 갔을 때 127회 총 2014년 4월 18일부터 2016년 4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언제요? 2016년 4월 18일부터 예. 2016년 10월 26일까지 예. 무려 570여 차례 통화를 했었고 그중에 독일에 가 있는 동안에도 127번 있었고요. 예. 이걸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럼 윤전추 이게 차명폰을 쓴 건지 특정을 했냐면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공용폰 있지 않습니까? 예. 공용폰을 쓰는 동안에 이 대포폰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쓴 적도 한 번도 없고 항상 청와대 내에서만 발신이 됐었고 상대방 최순실 씨는 최순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전화가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최순실 씨가 독일 가 있으면 시차가 있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또 시차 맞춰주시느라고 새벽 1시에도 전화를 또 하셨답니다. 낮에 전화 받기 편하시라고 최순실 씨가. 저는 근데 날짜도요. 10월 26일이 언제냐면 생각해보시면 10월 24일 날 그 전까지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막 부인하고 10월 24일 날 오전에 개헌 얘기 꺼내면서 전국을 블랙홀로 밀어 넣으려다가 10월 24일 날 저녁에 태블릿 PC 보도가 JTBC에 나오면서 모든 게 뒤집어지면서 10월 25일 날 오전에 1차 담화 그 안 하던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지만 최순실 씨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담화하고 나서까지 최순실 씨와 그 폰으로 통화를 한 겁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차명폰. 차명폰으로 윤전추 행정관 이름으로 만든 차명폰으로. 온 국민이 차명폰을 국가 세금으로 다 갖도록 법제화 시켜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특검이 오늘 정말 비장의 무기로 저는 이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이 수사 개시할 때부터 찾았대요. 찾았는데 정말 수천 대의 휴대전화를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밝혀낸 거랍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특검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청와대 측에서도 수긍하겠거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는 휴대전화는 사람이 쓴 거의 문제지 청와대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 찾으려고 왜 청와대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해가 가십니까? 휴대전화는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사람 대면 수사를 받든지. 그 얘기를 했어요. 대면 수사할 수 있는데 왜 청와대 압수수색 하냐고. 대면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하는 거예요. 야, 헌재가 이걸 보고 있겠네. 당연히 보고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걸 관전하는 가장 무서운 곳은 심판을 하는 헌재,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뭐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법리적 판단을 하느냐 얘기가 많지만 헌법에 근거하여,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이게 첫 번째 지금 탄핵 사유입니다. 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느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아까 얘기했던 10월 24일 개헌 얘기를 뻥 터뜨렸는데 JTBC에서 태블릿 PC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1차 사과했는데 그냥 연설문과 홍보 일부 도움을 받았다라고 1차 담화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날 저녁 뉴스에서 안보 문서가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차 담화, 3차 담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온 이 차명폰 통화의 횟수, 내용은 둘째치고 양적인 빈도만 가지고도 그럼 6개월 동안 500번 이상 통화를 했다? 그럼 하루에 두세 번 한 거잖아요. 세 통화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게 최순실 씨가 도대체 누구의 시관데 대통령이 하루에 3차례 이상 통화를 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제가 보기엔 헌재 판결이든 국민들의 반응이든 이거 다 아무 의미 없다. 나에게는. 나는 모르쇠. 지금 이 상태로 밀고 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거니까 그동안 뭐 유체 이탈이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전혀 지금 다른 평행 세계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 양 변호사님, 이 건 하나만 해도 이건 국정농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리모트 컨트롤했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뭔가를 그렇게까지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꼭 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던 게 처음 든 생각이 사모님하고 하루에 몇 번 통화하세요? 저는 많이 해요. 많이 하세요? 저는 한 10번씩 해요. 하루에? 예. 이상하시죠? 참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예. 아니, 우리가 만난 지 지금 33년 됐는데, 하루에 10번씩 계속 통화합니다. 그 사모님은 한 분이시면 이상한 맞죠? 깔짝인데. 사모님 스가 아니잖아, 사모님 아니. 그러니까 뭐 일모님, 일모님, 영화 이모님, 배웠어요? 사모님, 사모님 이거 아니신 거죠? 제가 일모님, 이모님, 사모님, 사모님. 아니신 거죠? 굳이 그걸 여쭤본 이유가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통화를 할 거면 차라리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청와대에 들어앉힐 것이지 왜 밖에 뒀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든 게 그럼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밖에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밖의 역할과 안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 들어놓은 게 아니냐. 결국은 특검도 그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횟수가 570번인데 고영태 씨 직원 중에 나온 게 그런 게 있었죠. 전화 한 번 잡으면 1시간, 2시간씩 걸린다. 이거는요, 특검이 사실은 내용은 파악 못 하는데 고 기자님 아시겠지만 시간은 나옵니다. 스마트폰에 기록은, 통화의 기록은 나옵니다. 그것까지 더해지면요, 이 나라를 그 최소한 6개월 기간 동안에 최순실과 함께 운영을 해왔구나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특검이 발견한 그 여러 차명폰 혹은 대포폰 중에 하나지만 그 이전에는 또 무엇을 했으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냥 최순실이 이 나라를 통치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사태 앞전에 이미 우리가 이 청문회나 국회에서의 상황을 기억을 해보시면 안민석 의원이 이제 폴더폰을 주머니에서 6개를 꺼내면서 자, 이게 장시호의 명의로 개통된 폰들인데 물론 그건 다 이제 이미테이션들입니다. 이미테이션. 네네.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의 그동안의 차명폰 사랑은 널리 알려진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한 10대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차명폰을 수시로 또 바꿨다고 해요. 번호를 교체하고 상대에게도 차명폰을 쓰라고 지시를 해요.
재단이나 이 더 블루케이 관계자들에게. 그러면서 또 본인이 폰을 건네주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또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 예쁜 캐릭터가 붙어 있는 이 밴드 같은 걸 붙여서 이거 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요전하고 통화되고 요건 요전하고 그렇죠, 통화되고. 그렇죠. 그걸 이제 본인은 다 이것은 뭐 노승일 부장, 예. 이것은 뭐 VIP와 통화하는 거, 이건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VIP에게도 최순실이 수시로 폰을 교체하면서 갖다 바친 것 아니냐. 지금 확인된 지금 윤전추 차명폰, 예. 이게 6개월이니까 말이죠. 그럼요. 그 이전에 장시호 차명폰, 4년 동안인데. 네, 뭐 이영선 차명폰, 안봉근 비서관의 지인 차명폰, 저는 여러 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파고들면. 양 변호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포폰 하면은 대포폰 하면 이제 그 주로 이제 요즘은 영등포 일대 가면 그 이제 그 게임 산업 이제 주로 이제 파는 사람들. 예.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갖고 있는 이제 뭐 불법 처리한 이런 분들이 그렇죠. 노숙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많이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거래가 되는데 그럼 범죄 행위 아니고는 대포폰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정부에서 가장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대포폰 없애기 사업 하나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대포폰 자기들만 쓰려고 없애겠다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쓰지 마라 우리만 써야지. 국가 독점주의네요. 국가 독점. 대포폰에 대한. 법과 어찌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까? 그래서 민생 관련 사범들 다 없애겠다고 했었고 차명폰이라고 하는 게 보이스피싱에도 이용이 되고 하고 도박, 불법 도박 같은 데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고 성매매 같은 데 이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뿌리 뽑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법도 개정을 해서 처벌도 강화했었어요. 이정권 들었어서. 예. 공개적인 지금 씁쓸하네요. 특검이 이 대포폰 이용 이렇게 특히 시간을 얘기한 차명폰. 차명폰 내용 얘기한 거는 일단은 이제 공동 정범으로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좀 실없는 농담 하나 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거는 지금 최순실 씨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벗어나는 방법은 지금 최순실 씨 이렇게 벗어나려고 보니까 고영태 불륜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렛대 삼는데 이건 브로맨스에 대한 이제 시스터 로맨스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이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랑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보고주의자였어요. 국가의 그 중요한 중대사들도 직접 이렇게 대면 보거나 아니면 전화 보거나 이런 것도 거의 받지 않고 서면으로 보고하면 된다라는 주의였는데 최순실 씨하고는 이렇게 하루에 3번 이상. 이건 거의 대면 보고죠. 네, 아, 이렇게- 그때 그 기자회견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기자들이 뭐 왜 이렇게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돼, 그랬죠. 직원, 그러니까 공간에 안 나오시냐.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기자들 보면서.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러고. 그 장면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네. 그 장면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과 회견을 하면서 예. 최초로 이 애드립으로 예. 사실은 질의응답은 짜여져 있었다고 사후에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질문 정해져 있었고 매체 기자들 다 정해져 있었고 이 질문 던지면 대통령은 준비된 답을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그게 거의 유일하게 애드립으로 이야기한 대면 중 보고가 하나예요. 중요한가요? 네네. 근데 그때의 그 장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정앵커님 얼굴로는 대통령 얼굴은 매칭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목소리는 불구하고 그 표정, 네. 그 어투, 그 뉘앙스라고 우리가 하죠.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특이한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대면 보고가 의미 없다니. 안 그래도 지금 취임 이후 지금까지 불통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던 대통령이 기자들이 소통 또 강조하고 좀 장관들 만나서 얘기 나누시죠. 그 이전부터 초기에 좀 미심쩍었던 것이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 문제를 가지고 잘리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야당 의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가신 중에 1등 공신이었단 말이에요. 장관이었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니까 진영 장관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대통령하고 대면 보고 독대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문고리에게 커트가 되면서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옷 벗게 됐다.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예. 장관이 핵심적인 정책 사안 때문에 대통령 면담 좀 합시다. 그런데 그냥 킬 됐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늘 벌어져 와서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 11개월 했는데 대통령 독대 한 번도 못 했는데요. 만나본 적이 이걸 없습니다. 매우 당연하게 이야기해놓고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 지금 또 구속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상황이 막 벌어졌던 정권인데 대통령은 그 와중에 대면 보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기자 여러분, 최순실 씨하고는 네.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뭐 몇십 분인지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3번 이상을 통화했다는 건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농단이 아니라면 딱 하나예요. 저 고 기자님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심리적인 문제, 이상이 있다. 근데 최순실만이 심기관리, 치유해 줄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전화하면 아 힘내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밖에 둘러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 그 오죽하면요. 그 제가 이제 그 한나라당 의원했던 전혁 의원하고 요즘 무슨 다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무슨 회의를 하다가 그게 이제 천막당사 때 얘기예요. 2000년대 초반. 2004년도죠. 4년, 이제 네. 그 차때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확 갈 때 천막당사를 해서 이제 정권을 주면서 그 당 대표를 그 책임자를 맡기고 그때 이제 잔다르크처럼 등장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회의를 하고 나면 막 불안해한대요. 막 불안해하면 전혁 의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다 좀 전화 좀 하고 오세요. 그거 모르세요? 그거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가고 확 나가고 막 전화를 하고 들어오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편안해진 예, 그게 바로 심기관리. 뒤에서 네. 봤더니 최순실 씨에게 통한 거였더라. 이런 정권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네. 거예요. 자, 그런데 양 변호사 말씀하세요. 예. 네. 아까 그게 첫 번째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그렇게 서면 보고주의자였는데 이 최순실 씨하고는 대면 보고에 준하는 전화로 서로 이렇게 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캐릭터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정말 궁합이 잘 맞죠.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그쪽으로 보는데. 전형적인 결정장애고 예. 최순실 씨는 일도 양당 간의 결정을 팍팍팍 내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심리적으로 의지할 만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제 국정을 어떤 농단한 것이고 최순실 씨에게 그 여지를 넘긴 것이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만 또 하나는 세월호 7시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이 국가안보실장하고 몇 분을 했냐는 거예요. 몇 통화를 하고. 아마 두 번에 걸쳐서 2분 내외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한 10분 정도 통화했던 건 다른 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개인의 의지가 노동복지위원회하고 예, 했던 거.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그 부분 빼면은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고작 1, 2분 얘기하는 분이 예. 최순실 씨와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3번 이상씩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호 7시간하고 시간을 대비해서 했다는 거. 보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장했듯이 벙커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있든 네. 아니면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각 부처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하고 있었을 그 시간에 막상 안보실장하고는 통화도 채 10분도 안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누가 있었냐가 중요한 거죠. 이영선 행정관하고 윤 전 행정관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거기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발생. 아니, 윤 전 행정관 주장은 오전은 또 안봉근이 있었고 오후에 정호성이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뭐 그건 지금 검증이 안 된 거고요. 예.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그 각하되면은 원래대로 이제 영장 집행대로 하면 될 거고요. 판단해서 기각이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와대 주장이 옳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상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바가 예. 없습니다. 사실 이규철 특검도 그 얘기를 했고요. 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말로 경찰으로 동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모든 걸 다 각오하고 들어가고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그건 또 너무 후유증도 크고 그것도 어쨌든 그 유명한 말 있습니다. 그들이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게 가야 된다라는 그 말에 맞는 게 아니니까 특검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오늘 사실 행정법원에서 그 카드까지 저는 열었던 이유는 결국 대면 조사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압수수색 안 하면 대면 조사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아니, 된다. 오늘 청와대 대리인이 그랬어요. 대면 조사해서 밝힐 수 있는 문제를 왜 압수수색 하겠냐고. 그럼 대면 조사 하겠다는 얘기 해야죠, 이제는. 근데 국민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요. 39건의 노트를 안전할 것 같아서 청와대 갖다 놨다라고 하는 안종범 수석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청와대 들어가 봐야 되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것마저 안 된다면 예. 대면 조사 요구를 해야 되고 이것까지 해서 대면 조사 요구까지 했는데 또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이 부분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것까지 거부를 할 수 있을지. 또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이미 개정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직권상정 그렇죠. 하겠다고 긴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명분도 다 없어지는 거죠. 없죠. 오늘 이 뉴스 나가고 나서 저도 거의 멘붕 상태였고요. 그 570건 듣고 나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오늘 뉴스 아시는 분들, 내일 아시는 분들 다 이게 진짜 농담처럼 했던 얘기 진짜였구나. 고영태 씨가 최순실이 전화번호로 힘들어 죽겠어 했던 얘기가 정말이었구나. 거기 끄덕이고 삼색은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그런데도 대면조사 거부해? 압수수색 안 받아? 그 상황에서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특검을 막는다?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힘든 제가 상황이죠. 보기에는 막을 거로 보고요. 예. 자, 이 첫 번째 대통령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대리인 법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참모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정규제 TV의 정규제 주필과 같은 예.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언론인들이 있고 그 밖에 일명 태극기 집회에 친박 단체가 있어요.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들리지 안 들리고. 않습니다. 예. 절대 안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와대 압수수색, 그다음 대면 수사, 갈 길이 멉니다. 대통령 탄핵 심리와 국정농단 재판이 지루하게 계속되면서 사회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한 고등학교 종업식 교장이 탄핵 불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장장 1시간 동안 쏟아부었습니다. 소통하자고 했지만 교장의 직위를 이용한 강요에 가까운 언어 폭력으로 보였습니다. 정보는 잘못된 것 투성이었고 논리는 어거지로 뒤덮였습니다. 차라리 질문하는 몇몇 학생들이 훨씬 더 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나이로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스스로에겐 자랑이겠지만 몇몇 소수가 억지 부리듯이 사회적 훈장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어른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줄 희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뒷세대에게 희망이 되진 못할지언정 걸림돌이 되서야 쓰겠습니까?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반성문을 쓰고 싶은 하루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총 5가지. 기존의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죄,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이 추가됐습니다. 죄를 피하려다 오히려 죄가 늘어났습니다. 압수수색 행정소송에 대한 특검과 청와대 간의 공방이 팽팽합니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특검과 군사상 비밀장소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2월 15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범죄 사실 소명 부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걸쳐 영장을 재청구한 겁니다. 특검이 재청구 영장에 명시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모두 5가지. 기존의 뇌물 공여 및 횡령, 위증죄 외에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페이퍼 컴퍼니에 80억 원을 송금하면서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삼성이 최 씨 측에 30억 원대 명마를 지원하면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익 처분을 숨기려 한 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2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과연 법원이 영장 발부와 기각 중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월 15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특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3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전문가시죠?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예. 관심은 많습니다. 비전문가예요? 맺힌 게 있어서요. 비전문가예요? 무슨 빚이 있어요? 저희가 이 삼성 기사 삭제 사건으로 이렇게 시사저널 사태 때 이렇게 파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시사인을 창간했습니다. 오래됐잖아요. 네, 그 오래됐다고 잊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뒤끝 장렬 고재.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하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노숙농성은 다 끝났어요? 노숙농성 끝났지만 노숙농성단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특검 앞에서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하고 나서 한 몇 시간 후에 재청구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일은
실질심사에 맞춰서 밤샘 발부될 때까지 그 법원 삼거리에서 철야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간에서는 네. 민변 회장 떨어진 거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다. 모든 민변의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창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 나누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도 샵 5400, 샵 5400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견해를 저희가 충실히 받아들여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박근혜처럼 하지 않습니다. 반영해서 잘 청구하겠습니다. 삼성.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삼성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근데. 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예. 요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뭐 비록 그 삼성과 악연은 있지만 뭐 삼성 덕분에 시사인이란 좋은 매체에 참가했으니까 제가 감사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오게 되지 않을까. 학교에 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청구하면서요. 네. 이러이러한 이유로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 공개를 했나요? 이번에 그냥 기자들이 취재를 해갖고 쓴 거죠? 예, 특검은 사실 정확하게 이제 브리핑은 안 했죠? 특검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기자에 브리핑하게 돼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뭐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 외에 다른 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5가지 항목 중에 새로 추가된 2항목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재화 변호사님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차 청구 때 기각됐던 어떤 미비점에 대해서 특검이 자신 있게 예. 보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돌려보내고 바로 16시간 만에 청구하고 예. 그런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일단 지금 특검이 청구하면서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청구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만에 하나 예. 영장 발부가 안 돼도 네. 불구속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 이런 거거든요. 아, 실은 제일 큰 게 국외재산 도피가 제일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횡령, 횡령, 업무상 업무상 배임. 뭐. 실은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뇌물 공여는요. 옛날에는 검찰에서 아예 그 자백을 하면 기소조차도 안 했었단 말이에요. 받은 사람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뇌물 수수는 받은 사람을 위주로 처벌하는 범죄고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사실은 전략을 잘못 짠 거죠. 자기들이 살려고 했으면 예. 뇌물 부분에서는 협력을 하고 오히려 지금 국외재산 도피라든지 예.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빼줘라. 수사 부분을 좀 한정시키는 전략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이재화 변호사를 선임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상진 사장의 메모도 압수한 부분도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삼성이 이 부분을 정유라를 지원하면서 예.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일 가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호텔에 로고가 찍힌 메모장 3장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9월 27일에요. 거기 보면 그렇죠. 예. 그걸 보면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권 교체 시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분명히 수사할 거다.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 되면 삼성은 폭발적이다. 이렇게 예. 하면 이거 난리 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 단속을 해야 된다. 스스로도 범죄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 메모지 한 장으로 삼성이 어떠한 합리적 변명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앞으로 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박 교수님. 네. 이거는 이제 박상진 사장의 메모가 나온 거고 황성수 전무가 또 키를 주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9월 23일인가가 아마 경향신문에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다라고 하는 기사가 일면 한겨레 신문에서 아마 예, 아니 한겨레 신문도 나왔는데 경향신문에서 말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향신문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 나온 다음에 이거 노출되면 큰일 난다 해서 직접 비덱에다가 돈을 꽂지 못하고 제3의 페이퍼나 이런 컴퍼니를 만들면 그쪽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황성수, 박상진, 최순실 셋이 앉았고 합의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합의서 쓴 걸 독일에서 쓰니까 정리를 해갖고 자기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성수 그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에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이걸 노출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성수 이메일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위장 허위 계약서로 명마 우회 지원. 그게 이제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렇죠. 기소됐던 이거 처음 봐요, 이런 부분. 이번 부분은 아주 재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죄질이. 예,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이 부분에서 뇌물 공여 부분의 판단에서 굉장히 정황적으로는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겁니다. 박 교수님, 그러면 이제 비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올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거꾸로 6대4. 6대4. 조금 더 세게 하시죠. 8대2. 여기는 이미 100%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호되게 당했어요. 아직 10만 원 안 주셨잖아요. 잘못 주면 그것도 뇌물 공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삼성이, 이제는 특검의 논리는 다 나왔어요. 그럼 삼성이 여전히 디펜스 하는 건 지난번 논리하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의 핵심은 삼성 특검이냐라는 겁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아니라 이게 뭐 삼성 게이트냐? 삼성을 뭐 처벌하기 위한 특검이냐?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삼성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영장에 보시면은 이게 고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모든 정치와 관련된 뭐 수사를 보면은 다 정경유착을 고리로 했지만 이번 사건이 특이한 거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기반 아래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게 또 이번 사건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라고 하는 부분을 빼면은 사실 뭐 국정농단,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둘 사이의 어떤 일 가지고만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재벌들이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번에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특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삼성의 왜 삼성이냐, 삼성 특검이냐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특검에서도 삼성 특검이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고. 그렇죠. 삼성이 이제 좀 신의 한 수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에 대해서 다른 대기업 회장들도 이렇게 정말 목이 예의주시하고 있죠.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모든 기업들이 막았던 패러다임은 강요죄예요. 대통령의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했을 뿐이다.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전부 다 하고 있고 그 최전선에 이재용 부회장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존 사안에 대해서 이 뇌물죄 이 부분으로 만약에 영장이 떨어진다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미르재단하고 킹스포츠 재단에 돈 들어간 거를 뇌물죄로 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원의 최종 판단도 아닌 영장 단계에서 지금 부장판사도 아니신 단독판사가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건 엄청나게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장외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언론들은 지금이 지금 삼성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럼 득달같이 지금 일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삼성 특검이냐면서 지금 벌써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 범죄 수익 은닉과 부계재산 도피 부분을 걸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범죄의 상당성으로도 상당히 충분히 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제 1년의 과정에서 삼성이 이것은 증거인멸을 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정유라에 대해서 지원도 안 했다.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지원이 밝혀지니까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라 대한승마협회를 통해서 그냥 한 거다. 계속 말 바꾸고 있고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증거인멸 조작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 판사가 만약에 뇌물죄 부분은 보류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 부분으로 영장을 쳐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은 빼고 갈 수 있죠. 다른 기업들이 일단 한숨은 돌리겠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는 진짜 따져봐라. 그런데
이 영장을 담당한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한 5년 되면 이제 학교가 그 학사는 넘고 한 대학원 정도 되는데 대학원 과정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걸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박 교수님, 이게 사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갖고는 계속 논쟁이 됐었단 말이에요. 팔목을 비트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내냐. 그리고 좋은 뜻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강요다. 근데 지난번에는 사실은 특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르 K스포츠재단 돈을 넣은 거를 뇌물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다 결국은 다 누면서 나머지 기업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뺐거든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세요? 3주 전에 제가 내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손수호 변호사님 옆에 계셨는데 예. 구속되냐 안 되냐. 근데 예. 그 당시에 손수호 변호사가 6대 4로 안 될 것 같다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안 됐거든요. 제가 10만 원 내야 되는데. 육사 출신이니까 손소 변호사님. 네. 6대 4는 육사인데. 근데 이번에 변호사님들 의견을 이렇게 인터뷰를 쭉 보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 추가된 두 가지입니다. 아까 고재혁 기자님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뇌물공여나 횡령이나 위증, 이거는 이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라고 하는 논리와 사실은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 재산 국외도피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은 이번에 추가 보강조사, 그러니까 3주 동안의 조사를 거쳐가지고, 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할 수 있는 소위 빌미를 삼성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거에 대한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손수호 변호사님 방송 봤더니 5대 5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 5면은 조금 약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6대 4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이재화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여기는 격해서 한 9.5대 0.5로 100%라잖아요. 몇 프로예요? 100%죠. 그 지난번보다 그렇게 이번에 발부 안 하면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대 후배예요? 아니, 뭐, 고대 후배든, 뭐 연대 후배든 간에. 그 두 가지 추가된 게 신의 한 수다라고 하는 평가가 상당히 좀 일리 있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재산 국외도피? 이거는 사실은 외국한 거래법상 신고 없이 돈을 빼냈다. 이 신고를 왜 지난번에 안 받죠? 그게 이제, 그렇죠. 이제 이게, 뇌물죄 넘고치 있어서 그랬나? 횡령에 포함시켜서 예. 다시 검토를 안 했었는데 다시 이제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충분하게 그 시간이 법리를 없잖아요, 검토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번개불에 콩쿠 묵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가장 지금 피고인이 무죄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재질이 안 좋은 순서대로 무죄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국외재산 도피를 도덕성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횡령. 또 기소는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 구속이 안 되면 이게 뭐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들 하거든요. 네,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판단하는 거죠. 죄를 묻기 위해서 기소는 반드시 한다.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죠. 예. 다만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으니 예. 끊임없이 이 그룹 회장단이나 임원들을 통해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하려고 하니 구속 수사하게 해줘라. 이걸 지금 요청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현재 어쨌든 삼성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 임원들이 5명이 피해자로 지금 입건돼 있기 때문에 그 5명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말에 모든 것을 진술을 맞추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증거 은닉의 위험이 있는 거죠. 5명이 누군가요? 전 4명밖에 안 나오는데. 4명인가요? 5명인가요? 황성수. 자, 박상진 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성수 전무가 있죠. 두 분이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분들. 승마협회 회장, 부회장. 그 다음 최지성 미전실 실장. 장충기 차장. 요 네 분. 그렇고 이재용까지. 이재용까지. 돼지 새끼 될 뻔했네. 이재용을 계산 안 하고. 그런데, 지난번 청구했던 건 뇌물 공여 횡령 위증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추가된 게 재산 국외도피, 비덱스포스의 돈 80억인가 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범죄 수익 은닉. 자, 근데 이런 게 만약 적용이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가 계시나요? 그러니까
재산 국외 도피는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오, 좀 80억 아니에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유죄라고 판단된 형량을 정할 때 5년 이하의 징역형은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5년이니까 80억 정도면 양형 기준에서 1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예. 봐줄 경우는 반으로 깎는 게 있잖아요. 반만 깎을 수 있지. 예. 그 이하로는 깎을 수 없는 5년까지, 거죠. 최소 그러니까 5년이다. 판사의 재량을 법률로서 제한을 해놓은 거죠. 예. 그런 최소 5년 이상. 사실상 뇌물의 버금가는 중대 범죄죠. 그리고 또 뇌물도 있잖아요. 뇌물 공여도. 뇌물 공여는 실제 금액이 많아져도 이 특가법 적용이 안 돼서 예. 형법상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실제 그 중범죄는 아니에요. 뇌물 수수는 예. 중범죄인데. 뇌물 수수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예. 근데 뇌물 공여는 좀 싸고.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5년이면 우리 법무부 용어로 이러거든요. 피고 지고 5바퀴 돈다. 꽃이 피고 지고 5바퀴 도는 게 이제 5년인데 네. 무척 긴 세월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몇 년형을 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 정치인들도 그렇고 재벌들도 그렇고 들어가시더라도 빨리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 이 재청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왜 구속영장이 이제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인데 예. 지금 탄핵 소위 기각 요청 세력들 그리고 변호인단 이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핵심이 부실 수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탄핵 지금 처리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소위 일부 세력 그러니까 뭐 고영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작전에 걸려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에 덤태기로 소위 엮였다라고 표현을 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탄핵의 그 요인이 있지만 예. 그 중에서 뇌물죄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지금 부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연이어서 또 기각이 됐다. 이러면 아까 첫 소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으로 기소는 될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 탄핵 그 찬반의 어떤 그 국민 여론전에 있어가지고 이 탄핵 기각을 요청하는 세력이라든지 이 변호인단의 이 기세 그리고 여론전에 있어서는 사실 승기가 많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본질,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이 처벌, 이 본질은 둘째치더라도 이 탄핵 국면에 있어가지고 이 기선제압이나 여론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난번에 뇌물 공여, 횡령, 위증. 그런데 지난번에 3건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 명이 3건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뇌물 공여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고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을 안 했죠. 사실상 판단을 안 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럼 뇌물 공여는 따져볼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뇌물죄 대가관계하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죠. 예. 그리고 삼성의 논리는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7월 17일 날 M&A가 끝났는데 예, 합병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끝난 이후에 독대를 했다. 끝난 이후에 독대했고 그다음에 도와주기 시작한 건 8월 이후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돈을 먼저 주고 그 합병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 이 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래서 그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게 그 뇌물성으로 보기에는 좀 그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8월 돈 주고 난 이후의 공정위 문제, 그다음 또 말을 사준 문제 이런 게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 아닌가요? 우선 이제 특검에서 그 대가관계 부분을 종전에 1차 영장 청구할 때는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줬다고 이렇게 좀 협소하게 본 겁니다. 이번에는 1년의 과정이다.
그 합병을 도와주는 뿐만 아니라 합병 이후에 국외 승계의 완성 과정. 그렇죠. 예컨대 이제 그 문제, 예. 예컨대 뭐 중간 금융지주회사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공정위에 예. 말하자면 그 주식 매각하라고. 예. 주식 매각 숫자 부분을 좀 줄이는 문제까지 예. 이거를 일련의 과정을 이제 대과 관계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의식을 잃은 이후에 자신의 승계를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쭉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되게 삼성으로부터 어떤 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삼성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은 독대 이전에 우리가 부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검에서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이렇게 수사에 집중을 했었는데 몇 가지가 나왔죠. 특히 이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안종범 수첩 새로 발견된 청와대에서 언닉해놨던 안종범 수첩 39권에 예. 3가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독대 일주일 전에 박상진 사장이 안종범 수석을 만나서 우리가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취약하다. 정부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 메모에 나옵니다. 예. 독대 일주일 전에요? 예. 그럼 7월 25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 그리고 그거를 M&A 일주일 전이네요. 그렇게 되면 합병 그렇죠. 일주일 전. 합병 일주일 전. 합병 일주일 전이죠. 예. 7월 그렇게 10일이면.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서 합병 도와주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수십 차례에 통화를 하고 접촉을 한 근거들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들이 부탁한 것이 없다는 이재용 측의 주장은 이제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그러네요. 예. 그것이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는 밝혀지지 않았었나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정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성과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공정위에서. 예, 합병 이후에 이제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 SDI를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데 예. 처음에 이제 공정위 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정위가 처음에는 1,000만 주를 이게 매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예. 했다가 최상목 경제수석 비서관이 500만 주를 좀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압박을 한 이후에 결국 최종적으로 500만 주로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처럼 경영권 승계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거라고 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이주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1차 영장 기각됐을 때 기각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보완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그때 이유가 대가 관계나 부정청탁에 소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약간 좀 법리 다툼이 있다. 그리고 수사 내용의 어떤 진행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채웠냐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번 영장에서